안녕하십니까. 그 시기가 시기만큼 다들 최근 들어와가지고 하반기 경기 전망들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하반기 경기 전망은 발표가 안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최근에 와서 여러분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으시겠지만은 통계청에서 공식적인 경기 정점이 언제 있는지 그것도 발표가 9월달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이 건설 경기 자체가 이제 언제가 정점이고 지금이 어떠냐 이런 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브리핑할 내용은 최근 건설 경기 동향 및 전망하고 관련해가지고 특히 하반기에 초점을 맞춰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 경기가 언제가 정점이었냐? 그건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준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2016년 이때가 그 정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 쭉쭉 떨어지죠. 수준으로 본다면. 투자로 본다면 2017년이라고 했습니다. 수주하고 투자하고 보통 시차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입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주의를 좀 부탁을 드리면은 이 부분입니다. 공공하고 민간입니다. 최근 4년간에 와서 보면은 민간 수주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 쪽에서 이렇게 조금 늘린다 치더라도 공공 수주가 기본적으로 한 50조가 안 되는 상황이고 민간 수주가 110조는 다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향후에 어떤 건설 경기의 판단은 민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주인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수주가 계속 떨어진다는 생각들을 다들 하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제일 수주가 많이 떨어진 게 언제가 하면 이게 2018년 상반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공공이 됐든 민간이 됐든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금년에 와서 보면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수주 통계를 보면 7.6% 전년 대비해서 늘었습니다. 공공도 늘었고요. 민간도 줄어들지 않으면 늘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보시면. 그래서 이건 최근에 이제 수주로 친다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투자하고는 시차가 좀 있죠. 근데 이 데이터가 잘못된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이제 국토부도 공유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다 공유를 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수주는 어쨌든 금년 상반기는 조금 늘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볼 거냐 하는 문제는 상반기를 보다 보니까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 원체 많이 빠졌습니다. 좀 기저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금년 이제 한 4월까지 1월부터 4월까지는 수준은 조금 늘었는데 이게 투자로 연결되는 시점까지 본다면은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투자입니다. 투자는 이제 18년 하반기 이후에 기록적인 감소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모든 공룡에서 본다면은 한 16년, 17년 정도까지는 거의 이제 다 정점을 다 찍었는데 유일하게 토목만 10년간 마이너스였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SOC 투자 이런 것들이 4대강 사업 이후에 별로 투자를 한 게 없었죠. 그래서 공공토목 중심의 회사들 같은 경우는 물량 감소 어마어마한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018년 2, 4분기 이후에 그 3분기 연속 투자가 5% 이상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거의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경기가 그만큼 5% 이상이니까 침체의 폭이 최근 한 3분기 동안에 과거 IMF 외환위기 때만큼 급속하게 떨어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수주보다도 이 투자 때문에 투자가 일률적으로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라서 건설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토목 쪽 이쪽 같은 경우가 10년 연속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건 그만큼 이제 SOC 투자나 공공 투자가 그만큼 줄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러면 경기가 하강의 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3분기 연속으로 5% 이상 줄어든 게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속도의 문제입니다. 건설 투자 순환 변동치를 가지고 쭉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정점에 올라갔다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때 이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요걸 한번 보면요
과거 한 20년 정도를 놓고 보면은 20년 정도를 놓고 보면 이렇게 정점에 도달했다가 마이너스 떨어지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2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2년 반.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보면 정점에 있다가 마이너스 떨어진 게 불과 1년 만에 마이너스 떨어졌습니다. 이건 뭐냐면 경기 하강의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경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요약한다 치면 건설 투자 감소 폭이 굉장히 큰 데다가 최근 3분기 연속 두 번째는 그 속도 자체가 예년보다도 2년 반 걸리는 게 1년 정도로 확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건설 투자의 경제 성장 기율, 이것도 건설 투자 증가율 추이하고 이 성장 기여금이 기여율 추이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급속도로 마이너스 쪽으로 다 돌았었습니다. 금년 1분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투자로 보면은 한 마이너스 60%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3, 4분기를 제외하면 뭐 9년 9개월 내에 최저치가 아닐까. 이런 정도로 이제 투자 증가율도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제 또 GDP 성장 추이도 기여율 추이도 이런 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건설업계 만나면은 계속 어렵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좀 시차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정책의 금년 상반기만 해도 여러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요게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만 조금 빨랐더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시차를 놓치다 보니까 현재 수준은 상반기에 조금씩 늘어나는데 투자가 마이너스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가 굉장히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 내년 한 하반기 정도까지 한 1년 반 정도가 아마 건설업계에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반기 오늘도 지속적으로 이제 좀 투자 자체는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데 수주하고 투자의 시차가 1년 반 정도 걸린다면 지금 상반기에 조금 올라가봐야 결국 이게 투자로 연결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금년 아마 하반기에도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고 수주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한 6% 정도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투자 같은 경우도 한 4% 정도 감소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금년은 그렇습니다. 금년은 1년 정도로 지금 전망을 다음 주 중에 저희가 그 하반기 경기 전망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동향하고 관련해서 의미 있는 것을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정부에서 확정 발표한 공공 SOC 물량 이게 혹시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 혹시 한번 집계를 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월달에 에탄 연료 사업 23건 24조입니다. 1월달에 발표한 게 1월달에 24조 원 발표했고 4월달에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죠. 3개년 동안 48조를 투자한다고 그랬습니다. 48조.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2주 전이죠.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주체. 지금 뭐 인천 서울시에서 붉은 수돗물 사건이 나다 보니까 중대형 SOC하고 지하시설물 중심으로 해서 향후 4년간 매년 8조씩 32조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6개월 사이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1월달에 에탄유제사업 24조, 4월달에 생활SOC 48조, 6월달에 노후인프라 32조, 다 합치면 104조입니다. 104조를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번에 발표를 하고서 이번에 뭐 추경에도 조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결국은 예산 반영은 전부 내년 이후로 다 갈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업계한테 발주로 돌아오고 실제 피부로 느끼려면 이거 다 내년 이후 일이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공공 SOC 물량은 한 104조 원 정도의 물량을 발표를 했고 요거는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 민간 건설업계에서도 노력을 하는 면도 많습니다. 이거 뭐 건설업계 우리 조진일 본부장님 계시고 이중일 본부장님 계시고 또 공제조합에서 오시는데 저희가 2년 전부터 공제조합하고 협회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16개 광역시도 전체 지역 인프라 연구를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서 예탄 민재 사업, 생활 SOC, 노후 인프라 이쪽에도 다 이제 그
정책 자료를 다 제공을 하고 언론적으로 홍보를 계속 해왔습니다. 특히 노인프라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 이용한 박사님께서 연구 책임 맡으셨고 이봉남 교수님께서도 오랫동안 좀 관여를 하셨던 영역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한 104조 원 정도 규모의 물량 창출은 됐는데 요게 이제 실질적인 어떤 투자나 건설업계의 어떤 수주로 연결되려면 요건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104조만 하더라도 사실은 적은 물량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적으로 그렇게 늘리더라도 이미 시장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졌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공공의 한 3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향후의 전체적인 건설 경기의 향방은 민간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한 민간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아마 가장 큰 관건일 겁니다. 근데 어쨌든 공공이 일종의 버팀목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 쪽에서 이제 물량을 늘려야 되는 거고, 다행히 제가 보니까 현 정부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김유미 장관님하고 간담회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정부에서 SOC 투자를 늘릴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막상 그분도 이제 와서 봤을 적에는 이기 신도시의 교통 인프라를 비롯해가지고 필요한 인프라 투자는 거의 또 한 것이 별로 없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공공적 부문의 투자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상반기에 발표한 것만 104조인데 좀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번 기업에 계시는 분들도 한번 나름대로 정부 계획도 한번 좀 보시고 사업 계획을 한번 좀 가다듬어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린다 치면 결국 또 업계에서 원하는 것은 아마 적정공사비, 수익성 확보 이런 부분일 겁니다. 이것도 뭐 건설협회를 비롯해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고 조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던 게 작년 1월달에 발표된 유가 결정 개선 마감이고, 여기에 따라서 지난 5월 말에 회계유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실제 거기에 따라서 아마 공사비 같은 경우는 낙찰률 기준으로 친다면 한 2% 정도는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물론 아마 업계에서는 성이 안 찰 겁니다. 그거 좀 모자란다.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근데 이것도 한 번에 끝나는 일은 아니고 비단 시공영역만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이 용역 대가 문제 이런 문제들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 건도 결국은 이게 전향적으로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도 이거 문자가 조금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이 조금 반영이 되면서 이런 것도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 뭐 이런 것들도 다 여기 우리 건설계나 또 우리 포럼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어느 만큼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너무 이 건설 시장의 미래나 건설 경기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SOC 인프라 물량, 노후 인프라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어쨌든 현 정부에서도 오랫동안 민간업계에서 또 포럼에서도 주장을 해왔던 것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됐던 것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지역 인프라를 하면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이번에 6개월 사이에 104조 물량 확정 발표 이런 성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또 이 자리에 계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건설 경기 동향과 최근 산업의 주요 이슈들을 공유해 주신 이상원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발표는 오늘 초찬 토론회 주제 발표를 해 주신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의 임동훈 교수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임동훈 교수님은 2017년 서울 도시건축 비엔나 평면을 평가 감독상을 수상하셨고요. 2018년 사회주의 도시의 교훈이라는 책을 집필을 하셨습니다. 현재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의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환영과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임동우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아침에 발표하는 자리가 많지는 않은데 영광입니다. 방금 저 원장님께서도 그 건설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의 여러 산업들, 특히 건설 뭐 이런 쪽 분야들이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제 북한과의 어떤 관계, 교류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는 그 뭐 어떤 정치적인 상황 뿐만 아니라 그것 외에도 굉장히 좀 늘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대표적인 도시로 이제 평양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평양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그 단순히 어떤 북한의 도시라고 봤다고 하면, 오늘은 이것이 어떻게 그 사회주의 도시의 일부로서의 이제 평양의 모습을 이제 보려고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단순히 어떤 뭐 역사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 평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 좀 약간 대비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또 먼저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공유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2018년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한꺼번에 일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구축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그래서 평양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북한의 도시라고 하는 게 그 미디어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미디어에서 나오는 어떤 굉장히 자극적인 뉴스들도 있었고, 최근에는 다르지만 이제 10년 전에는 달랐으니까 막 그런 뉴스들이 많고 하는데, 건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걸 똑같이 바라봐야 되는가, 아니면은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있을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아실 겁니다. 건축하는 사람들 미술관 가가지고 작품 안 보고 막 조명 보고 막 건물 천정고 몇 미터인가 막 이런 거 보고 있고, 뭐 어쿠스틱 어떻게 되는 바닥 재질 뭔가 막 이런 거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도시를 볼 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물리적인 구축 환경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이제 근본적인 궁금증이 이제 생겨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보면은 굉장히 많이 보던 사진의 일부잖아요. 이 사진만 해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옛날 사진이죠. 아직 뭐 김일성 초상화 있고,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늘 군사 퍼레이드 하는 어떤 김일성 광장 있고, 뭐 어떤 이런 프로파간다 사인들이 있고, 뭐 막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저런 게 늘 이제 어떤 굉장히 자극적인 어떤 뉴스로서 이제 저희가 접하는 어떤 평양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저거 말고 실질적으로 그 이면에 저걸 구축하고 있는 환경은 왜 저런가? 그것을 다 지어내고 봤을 때 저기 있는 건물은 뭐고, 저기 있는 광장은 뭐고, 왜 저런 것들이 생겨났을까? 저 도시에 왜 저런 공간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오늘 함께 이제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얘기하는 어떤 이 평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이야기들을 간략하게나마 어떠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평양의 지금의 모습이 이제 이루어졌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거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함께 질문하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의 많은 도시들처럼 평양도 전쟁 후에 굉장히 이제 많이 폭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전쟁 후에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뭐 이제 한강의 기적도 있고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훨씬 더 많이 발달했지만, 평양 역시도 지난 50년간 60년간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이면에는 전쟁 당시에 이제 작성하기 시작한 이제 재건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죠.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0년에 전쟁 중에 있었던 마스터 플랜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53년에 좀 보완을 해가지고 이제 나온 마스터 플랜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거는 김정희 건축가라고 하는 러시아에서 이제 유학하던
건축가가 작성을 한 마스터 플랜인데 그게 기반이 되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따가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저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것이 저 때서부터가 이제 그 사회주의 도시의 마스터 플랜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접목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회주의 도시라고 하는 거는 그 잘 아시는 하워드의 전원의 도시 개념을 굉장히 많이 차용을 하고 그것을 차용한 개념이 그 모스크바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래서 김정일 같은 경우는 그 모스크바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저 그 모스크바 플랜을 많이 차용을 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여기 마스터 플랜에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 여러분들 그 잘 아시는 바우하우스 100주년 올해 100주년이잖아요. 바우하우스의 그 하네스 마이어 그 하네스 마이어의 제자가 이제 콘라드 피셜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함흥에 한 5년 6년 살면서 거기 도시 재건 쉽게 말하면 그 담당자로 갑니다. 그 동독이 이제 함흥 같은 데는 이제 그 재건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게 같은 비슷한 시기에 재건이 됐지만 함흥은 굉장히 그러니까 그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바우하우스적인 어떤 도시 모델로 재건이 됐고 평양 같은 경우는 이제 모스크바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도시의 그 모습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다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사회주의 도시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회주의 도시라고 하는 게 그 사회주의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저희가 잘 아는 프리드리히 잉겔스라고 하는 그 양반이 이제 부르주아였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주아여서 이제 자기네 그 가족이 운영하던 어떤 공장, 그 맨체스터에 있던 공장에 이제 쉽게 말하면 그 후계자 소위죠. 그러니까 뭐 그 공장 경영 배우러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뭐 거기 가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그 몇 달 동안 뭐 잘 지냈죠. 그러니까 뭐 그 왔다 갔다 마차 타고 다니면서 이제 잘 지냈는데 어느 날 술 먹었겠죠. 뭐 영국 사람이니까 여기 뭐 술 먹고 뒷골목으로 들어갔는데 뭐 거기는 이제 자기가 평소에 알던 맨체스터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노동자들의 환경이라고 하는 게 뭐 거의 뭐 최악이고 여러 이제 도시화 문제, 위생의 문제, 뭐 그 햇빛 안 드는 곳에서 막 그 몇십 명씩 몰려 살고 막 이런 문제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그 이후에 이제 마르크스 만나면서 그 사회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정립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굉장히 열악한 도시 환경들을 어떻게 하면은 바꿔나가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근본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에서는 이 도시를 어떻게 바꾸느냐, 도시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라는 이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는 아니지만 30년대 이렇게 막 러시아에서 나오는 이제 프로파간다 포스터죠. 막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이제 그 사회주의에서는 진정한 노동자들을 위한 도시는 무엇인가라는 이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원이 뭐 많아야 되고 그게 이제 뭐 여기 공장이잖아요. 공장에 뭐 옆에 공원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은 뭐 이렇게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고 여기는 이제 주거입니다. 주거 안에도 충분히 이제 녹지도 있고 오픈 스페이스도 있고 여기는 이제 그 차들이 있지만 차들은 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여기 이제 공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직장과 주거가 근접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주의 도시가 혹은 사회주의가 꿈꾸는 그런 어떤 도시의 모습이다라는 이제 식으로 이제 개념을 이제 발달시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주의 도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그 발생 자체에서도 다르지만 사실 이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늘 이제 생활하고 있는 이런 자본주의 도시와 결과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그 도시 혹은 그 필지, 땅,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세금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뭐 효용성, 개발의 가치 혹은 또 뭐 다른 어떤 또 다른 가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사회주의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아니니까 정말로 도시에 어떤 그 부동산적인 개념이 아니라 도시의 어떤 개념적으로 필요한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다른 도시의 모습을 이제 그 취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제임스 바트라는 사람이 이제 한 10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회주의 도시의 한 10가지 특징이라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 사실은 저 중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그 한국에서도 뭐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지금은 뭐 주거 공급이 다 통제되지는 않지만 한동안은 나라가 그 공급을 이제 주도를 했었던 적도 있고 토지 이용도 이제 규제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 쉽게 말하면은 150년 전에 이제 도시들은 그런 이런 어떤 국가가 개입을 하는 어떤 도시의 계획이라고 하는 게 없었는데 이제 자본주의 도시도 그 도시화 문제 때문에 많은 이제 문제들이 생겨나고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갈까라는 쪽으로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이제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그 어떤 양분법적인 논리는 아니고 그 사회주의 도시에서 한 이 정도 이제 특징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어떤 사회주의 도시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으로 사실 그 50년대에 이렇게 그 폭격을 당한 어떤 그 폐허가 된 평양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사회주의 도시를 한번 건설해보자 라고 하는 기회가 돼서 그렇게 이제 재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10가지의 특징 중에서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한 3가지 얘기를 이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3가지는 뭐 그 상징의 도시, 그 녹지의 도시, 이제 생산의 도시라는 얘기를 제가 그냥 그 임의대로 이제 붙여봤는데 먼저 상징의 도시입니다. 그 아까도 이제 초도에 그 말씀드렸지만 이 김일성 광장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그 사실 한국 사람한테 이렇게 그 좋은 이미지로 다가올 그 건수가 없죠. 사실 늘 이렇게 좀 자극적이고 좀 약간 적대감이 들 수밖에 없는 이제 광장인데 이 광장을 저희가 늘 어떤 북한 어떤 독재자의 어떤 무슨 그 자기의 어떤 희한한 뭐를 실현시키기 위한 도시 공간을 봐야 되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평양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가르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 평양에만 있는 모습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떤 그 특수성이 있는 거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그 평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주의 도시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이 동독도 이제 그 전쟁 후에 그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도시계획에 한 16가지 원칙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도시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한 16가지를 따라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사회주의 도시다라는 원칙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 6번째가 그 도시 중심 공간에 이제 어떤 그 광장, 그다음에 상징성을 갖는 어떤 공간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이 그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 쉽게 말하면 민중의 계몽을 통해서 이제 그 이루어지는 건데 당시 민중의 계몽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페이스북이 있던 시절은 아니니까 그냥 굉장히 큰 공간에 사람들 모아놓고서 앞에서 발표하는 게 계몽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도시 공간이 필요한 거죠. 실질적으로 또 이제 사회주의 도시라고 하는 거는 죄송합니다. 사회주의 도시라고 하는 거는 유럽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유럽의 도시 공간인 광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반영이 됐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도시는 그 광장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해석을 한 공간으로 이제 바꿔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회주의 도시 계획으로 처음 이제 건설된 계획 도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장이라고 하는 게 그 김일성 광장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잘 아는
모스크바에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붉은 광장이 있잖아요. 붉은 광장도 원래 그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 원래는 거기에 건물들 더 있고 교회도 몇 개 더 있고 한데 그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다 철거를 한 거거든요. 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광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회주의 도시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50년대에 53년에 있었던 마스터 플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 빨간색 부분들이 이제 여기 빨간색 부분들이 이제 그 광장이고요. 마스터 플랜 보시면 알겠지만 이 광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역들이 이제 설정이 됩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김일성 광장 있는 자리고 여기가 주체탑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류경 호텔 있는 자리입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이제 마스터 플랜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도시를 하는 데 있어서도 북한에서는 굉장히 이 광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게 어떤 공공공간으로서 갖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떤 김일성 광장이라든지 만수대에 있는 만수대나 그다음에 당 창건 기념비 앞에 있는 광장이라든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중심성을 갖게 되는 도시 공간으로 나오게 되고 그 주변으로는 이제 어떤 문화시설이나 이제 공공시설 등으로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그게 이제 어떤 그 계획의 원칙이었습니다. 둘째로는 이제 그 녹지 공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녹지 공간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회주의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전원의 도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전원의 도시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건 그냥 개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화가 이제 그 19세기에 이제 도시화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진행이 될 때 많은 도시들 문제가 있으니까 이 에바넷 하워드라는 사람이 도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도시 중심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팽창해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다. 근데 중심을 놓고 주변으로 쉽게 말하면 위성지역이죠. 위성지역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중간을 녹지화시키면은 이 녹지가 버퍼가 되면서 이 도시의 팽창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사회주의 도시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사회주의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굉장히 대립적 관계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계급 얘기를 할 때는 마찬가지지만 농촌의 노동력을 이렇게 도시가 착취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도시에서는 특히 이제 러시아에서는 혁명 이후에 어떻게 하면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겠는가라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대도시를 굉장히 지향하게 되고요. 중소도시 위주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런 어떤 개념상에서 이제 이 녹지 공간을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이제 평양의 마스터 플랜에도 적용되고 아까 이제 광장 중심으로 이제 지역들이 설정된다고 했는데 그 주변으로는 이제 녹지 공간이 이제 가면서 어떤 영역의 확장을 제한하는 그것을 이제 강이 됐던 설정된 녹지가 됐던 현재 있는 산이 됐던 그런 요소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확장을 이제 제한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의 평양은 이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평양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녹지에 대한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주의 도시는 기본적으로 녹지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도 서울도 굉장히 녹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60, 70년대 때 녹지 얘기 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반면에 사회주의 도시에서는 굉장히 초반서부터 이제 녹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것이 하나의 도시 공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고 실질적으로 80년대에 이제 평양이 이제 국제 도시로 이렇게 마케팅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늘 내세웠던 이제 문구가 있는 겁니다. 공원의 도시다. 그 정도로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녹지 공간에 대한 자신감이 이제 굉장히 많았던 도시고 실질적으로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녹지라고 하는 것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지라고 하는 것이 도시의 팽창을 막는다는 역할을 했고 또 그러한 어떤 모델을
디벨롭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도시와 농촌의 경계를 최소화하고자 했던 이제 목표가 이제 있었잖아요. 그러한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도시와 농촌을 결합하는 얘기들을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가 지금 이제 이 큰 데가 이제 평양의 행정구역인데요. 한 2,300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한 4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개발된 데는 요 까만 데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데 이 까만 데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밀도 있는 개발이 아니죠. 그러니까 평양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저밀도의 그냥 도시인데 이 행정구역을 사실은 옛날에는 그 많은 분들이 이 행정구역을 어떤 서울과의 경쟁 구도에서 그냥 단순히 수치적으로만 서울보다 높은 큰 도시를 원해서 이렇게 행정구역을 넓혔다 이런 주장을 하신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사회주의 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이해가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 나온 얘기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많은 영역 중에서 이런 데는 다 농촌입니다. 농촌.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가 잠실 어디 아파트 단지라고 그러고 그 옆에 농촌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냥 저걸 위성 사진을 봤을 때는 아직 디벨롭이 안 됐구나.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 도시 영역이 확장되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회주의 도시에서는 다른 거죠. 이제 북한 도시 같은 경우에서도 저것을 포함하는 것 자체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게 개발된 게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것과 이 농촌이 같이 있는 것이 도시의 모습이어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파란색이 도시 영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노란색이 농촌 영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상으로 농촌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영어로 표시되긴 하지만 읽어보시면 뭐 다 아시는 겁니다. 시, 군, 동, 림 다 똑같잖아요. 그 저희가 쓰는 거랑.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게 평양의 행정구역인데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강동군 하면 이제 농촌 영역인 거죠. 그런데 농촌 영역에 가면 또 그 안에 도시 영역이 있고 농촌 영역이 있고 여기 중구역 해서 구역이어도 그 안에 가면 또 농촌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세분화함으로써 물론 그 스케일이 다르고 이 농촌 영역에서 말하는 도시와 도시 영역에서 말하는 도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밀도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나눔으로써 도시는 늘 농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에서 뭐 어떤 이런 어떤 그 배경에는 어떤 개발된 어떤 그 건물들이 있지만 이 전경에는 농촌이 있는 모습 이런 것이 이상한 게 아니죠. 여기는 그냥 이게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의 방식입니다. 재밌는 게 사실 뉴욕이 됐든 뭐 굉장히 많은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그 요즘에 이제 많은 도시들에서 이제 이 도시농업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방식은 다르지만 이미 있었던 개념들입니다. 사회주의 도시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생산의 도시 문제입니다. 생산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그 서울도 사실 몇몇 굉장히 작은 생산 기지들, 기지까지도 아니죠. 그러니까 성수동, 물레동, 중공업 지역으로 용도 지역으로 남아 있는 그 생산 지역들이 있다 뿐이지 사실 생산 시설은 대부분 나갔잖아요. 대규모 생산 시설은. 그러니까 이게 그 사회주의 도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면 사회주의 도시는 모두가 노동자여야 되고 모두가 생산에 종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도시 밖으로 내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태똥도 얘기했지만 도시라고 하는 게 소비의 도시가 되는 게 아니라 생산의 도시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회주의의 도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회주의 도시에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 공장을 결합한 어떤 주거 모델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북한 역시도 이 생산 시설이 굉장히 많고요. 이거는 사실 하나의 어떤 자생적인 그 단위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사회주의에서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효율성과 대량 생산의 어떤 그 합리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신발 만드는 공장이다. 그럼 저기 어디
대구에 많은가요? 뭐 대구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생산된 거가 뭐 이렇게 뭐 물류를 통해서 뭐 다른 도시로 가고 이런 거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신발 공장 뭐 평양에도 있고 신의주에도 있고 정진에도 있고 뭐 거기서 생산된 거를 그냥 거기서 이제 소비는 아니죠. 근데 보급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그 어떤 그 인프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북한 내 도시 인프라가 많이 발달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간 물류가 그렇게 필요한 모델이 아닙니다. 그냥 그 도시 안에서 해결되는 게 그 북한 도시 혹은 사회주의 도시가 바라는 어떤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생산을 해서 저기 어디 다른 지역에 막 물류를 해서 보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들이 발달 안 하게 되는데 이 어떤 그 생산의 얘기가 이제 도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심지어는 주거 영역까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에 이제 하나의 그 모델이 이제 그 러시아에서 얘기하는 마이크로 디스트릭트라고 하는 이제 모델입니다. 이게 그 30년대 때 처음 이제 나온 개념인데 그냥 이것도 이제 그 근린주거 이론에서 이제 비슷하게 나온 거고 한국의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초등학교 하나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몇 명 정도가 돼야 이제 그 초등학교 하나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까 처음에 포스터 보여드렸지만 사람들이 그 단지 안은 차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걸어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라고 하는 게 나오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아파트 단지랑 대동소이하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다른 게 아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생산 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직주 근접, 일하고 그다음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서 이제 자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근접해야 되고 이 커뮤니티 활동이죠. 그러니까 공동의 생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생산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거뿐만 아니라 타가소, 학교 그다음에 이제 배급 상업 지역 공원 다 있는데 거기에 이거는 이제 한국 아파트 단지죠. 거기에 이제 생산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 자동차를 만들지는 않죠. 근데 굉장히 간단한, 쉽게 말하면 된장도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순창 아니면 청정원 어디선가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는 슈퍼 가서 사지만 얘네들은 그 단지에서 된장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모여서 된장 만들고 저쪽 단지 가면 또 거기서 된장 만들고 이런 게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건데 그게 이제 방식이고, 그게 이제 지금 이 미치히로 미무라라고 하는 이제 일본 경제학자는 북한의 경제를 한 20년 넘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재밌는 모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북 제재가 최근 들어서 강화가 된 거긴 맞지만 수십 년간 대북 제재는 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소비력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삶의 수준이 계속 올라갔다는 거죠. 그 제재랑 상관없이 어떻게 그게 올라갔느냐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마이크로 디스트릭트 안에서의 어떤 작은 자본의 활동, 그걸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단위를 넘어가면 그거는 시장 경제가 되기 때문에 허용을 안 하고 자기네들 커뮤니티 단위 안에서의 어떤 잉여 생산과 소비를 이제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살아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개념 중에 하나고, 이 역시도 요즘에 최근 이제 서방권 도시들에서는 로컬 프로덕션, 로컬 컨섬션 이런 얘기 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된 걸 지역에서 소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한국도 지금 어떻게 하면은 생산을 다시 도시로 불러 들어오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사실 어떤 과거의 어떤 특정 사회주의 도시 모델에서만 하던 얘기들이 아니라 사실 그것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도시의 어떤 현재성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역사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런 과정에서 이제 평양이 바뀐 거를 이제 보는 게 왜 재밌었냐면은 그 부분들이 앞으로 평양을
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그 세 개의 녹지, 그 다음에 공공, 그 다음에 생산의 도시를 말씀드렸는데 가장 사회주의적인 특징이 있는 공간들이거든요. 도시 공간들인데 다시 말하면은 그게 자본화가 됐을 때는 가장 자본에 취약한 도시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사회주의적인 건 가장 그 비자본주의적이라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들이 이제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보시다시피 북한 이제 김정은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김정은 들어오고 나서 이제 바뀌었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한 거의 근 20년간 꾸준히 평양이라고 하는 데는 많이 바뀌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공간들이 그러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 실질적으로 90년대서부터 동유럽이나 이제 그 러시아 그다음에 2000년 들어오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도시가 바뀌게 되는데 이제 한 세대가 지난 거잖아요. 거기서는 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왜 우리가 갖고 있던 그 광장들이 다 사라졌는가?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그 자본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우리가 거기를 공공광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거기가 그냥 쇼핑몰이 있는 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비를 하지 않으면은 그 이제 갈 수 없는 어떤 그 위장된 공공공간이죠. 수도 퍼블릭 스페이스라고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쩔 수 없이 그 광장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소비력 혹은 광고 효과가 제일 좋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본에 잠식될 수밖에 없는 도시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탈사회주의 도시들, 이 포스트 소셜리스트 시티즈에서는 굉장히 그 큰 문제로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카레스트의 어떤 굉장히 그 대규모의 상징 광장도 지금은 어떤 자본주의 천병 같은 데죠. 굉장히 이제 자본화가 된 데인데 평양 마찬가지입니다. 그 북한의 도시 청진 같은 경우는 거의 매대가 인구 2명당 1명꼴로 있다고 제가 통계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양한 그 위계의 시장, 이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인정한 시장은 어디 안 보이는 곳에 몇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매대도 이렇게 허가 받아서 하는 거나 몇 개 있고, 아니면은 저 뒷골목에서 몰래 하는 그 거래가 있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그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시장 거래가 있는데, 이런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90년대 이제 그 동유럽 그 도시들이 이제 변화하면서 그러면은 그 얘네들이 언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됐느냐는 다른 문제고, 경제적으로 언제서부터 그러면은 변화 시기가 있었느냐를 볼 때 이 개인 매대를 제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 노점상이죠. 쉽게 말하면 노점상들이 이게 그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이는 시점으로 이제 볼 수 있겠구나 해서 이런 것들이 광장이 생겨나게 되면서, 광장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매대가 생겨났다가 조그만 상점, 그랬다가 좀 큰 쇼핑센터, 그랬다가 북한 무슨 쇼핑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평양이라고 하는데도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자본화가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얘기가 있을 때 과연 김일성 광장은 지금의 광장으로 남아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여기는 제가 다이어그램마틱하게 이제 표현한 거지만 그 코엑스몰 같은 여기 실제로 지하에 광장이 그러니까 지하 광장이 아니라 지하가 있습니다. 여기 그 김일성 광장 밑에 어떤 지하 상업 공간으로 바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도시의 곳곳에 이제 배치해 있는 이제 광장들을 보면. 두 번째 녹지의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지 역시 그 광장이랑 이제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 역시 굉장히 많이 잠식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이제 그 동유럽의 사례긴 하지만, 녹지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야금야금 그린벨트 풀어주는 것처럼 이 개발의 압력이라고 하는 건 계속 있는 겁니다. 녹지로서. 근데 이게
뭐 어쩔 수 없겠죠. 뭐 저희는 잘 알잖아요. 자본주의 도시에서 사니까 잘 아는데 사회주의 도시도 녹지가 좋은 건 알지만 어떤 그 개발의 압력에서 이제 자유롭지 못한 거죠. 이것 역시 부카레스트의 경우인데 뭐 녹지 엄청 많잖아요. 그 부카레스트 같은 경우도 여기가 이제 주거고, 근데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이렇게 팔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쇼핑몰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그 아파트 단지들 한국 같죠, 굉장히. 그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그 도시 경영의 개념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도시 때는 별로 이제 도시 경영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안 하다가 이제는 도시 경영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도시의 인프라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하면 도시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런 개발권들을 야금야금 파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녹지 공간들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평양이 과연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동강변에 이제 그 평양에서 그렇게 자라나는 녹지띠입니다. 거기가 이제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이제 아이스링크로 이제 쓰이고 있는데, 저도 사실 저기 들어가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거의 입장료 없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저게 아까 말씀드린 위장 공공공간, 수도 퍼블릭 스페이스가 되는 거는 사실 한 2시간이면 됩니다. 앞에다 매표소 설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낸 사람만 아이스링크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는 사실 크게 힘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평양도 저런 녹지를 디벨롭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개발의 사업으로 생각하는 얘기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생산의 도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마이크로 디스트릭트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그 주거뿐만 아니라 학교, 타가시설, 여러 시설들 그런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북한은 아시는 어떤 미래과학자 거리나 여명거리나 하는 데서는 이 주택 소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픈 스페이스도 더 이상 많이 마련 안 하고, 학교도 몇 개만 있으면 되고, 상업 공간 많아지고, 당연히 생산 공간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상복합이 되고, 그 위치도 달라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 주거용역이 이제 그 도시 곳곳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프라임 로케이션, 수변 공간,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연구할 때 그냥 단순히 다이어그램적으로 이제 표시한 건데, 뭐였냐면은 북한도 부동산의 개념이 들어가면은 분명히 필요한 어떤 그러니까 필요가 아니라 그 우선적으로 좋아하는 그 로케이션들이 있을 거다, 개발의 로케이션이 있을 거다. 그 중에 하나가 수변 공간이다, 이렇게 했는데 똑같진 않죠. 형태는 똑같진 않은데 위치가 똑같습니다, 이게. 제가 저 때 할 때만 하더라도 언젠가는 2, 30년 내에 근데 한 5년 내에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빨리 바뀌고 있고, 이미 평양에서는 어떤 지역에 저런 개발을 하는 게 좋은가라고 하는 이제 위치적인 어떤 장점들이 부동산의 개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평양의 모습입니다. 이 평양 패션쇼를 하는 건데, 패션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산업이죠.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모델을 보면서. 근데 뒤에는 이제 정치적인 이제 문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것과 이것이 공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 사회는 공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북한의 관계가 개선이 되건 말건, 그거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조금 오해를 하는 경우가, 남북 관계가 좋아야 북한이 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거고, 그것과 별개로 북한은 계속 지난 20년간 계속해서 꾸준히 자본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될 거고, 지금 관계가 삐뚤어져도 계속 그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존할 수 있는 게 이런 어떤 어떤 정치적인 성공 문구와 이런 어떤 자본화라고 하는 게 공존할 수 있는 게 지금 북한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아마 지금 이제 북한 김일성 광장에 있는 모습인데, 어떤 정치의 문구. 이게 이제 현재 평양이라고 하면 저희가 꿈꾸는 게 이걸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우리가 자본주의 도시화된 거를 원하는 건가? 저는 분명히 저희가 원하는 어떤 도시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약간 중간에 어디에선가,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자본,
그다음에 시장 이런 거를 인정해주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녹지 공간, 공공 공간, 그다음에 뭐 어떤 생산의 얘기들, 도시 내 생산의 얘기들이 공존할 수 있는 모델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그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발표를 오늘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주의 도시의 특징, 평양이라는 도시의 현재 향후의 미래 모습을 발표해 주신 이동훈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계획된 시간보다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한 10분 정도 그 발표 주제 발표에 관해서 회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말씀 주시면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한미글로벌 김종훈입니다. 미국에서 오래 계셨고 그 서부 도시를 많이 관찰하시고 살아보셨는데 평양을 이제 도시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시각에서 봤을 때 철저하게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의 특징도 있지만 삶이라는 공간을 담는 그 도시로서의 뭐라 그럴까 그 무여를 매긴다 그럴까 도시 평양을 서부 도시하고 평가했을 때 임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회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도시라고 하는 게 이 도시 조직이 있고 또 그 안에 건축물이 있는데 그거를 약간만 분리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저는 굉장히 괜찮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흔히 이제 어떤 저희가 뭐 사진이든 뭐 영상이든 봐도 늘 건물들이 막 정말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는 건물들이 너무 많아서 되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건물에 대한 얘기고 어떤 도시 조직에 대한 얘기로 봤을 때는 사실 어떤 쉽게 말하면은 걷기 되게 좋은 스케일의 이제 그 거리들도 많고 광장들도 많고 근데 이제 다만 재미는 없죠. 왜냐면 걸어갈 때 뭐 상점도 좀 있고 해야 좀 재밌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재미는 없지만 어떤 그 도시 조직의 어떤 스케일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예, 계획적으로. 예. 이봉락 교수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새롭게 말씀하시는 네. 전설자 이봉락이고요. 흔히 평양을 북한을 이야기를 할 때 평양 외에 기타 도시라 임 교수께서 아시는 평양과 기타 이 도시 개성이나 청진이나 이 도시 차이보다는 학교에서 매년 연구를 해갖고 대학원 애들 연구진들하고 토론을 해보면 통일이 되고 난 이후에 그걸 남한식으로 이렇게 다 바꿀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그룹이 하나 있고 아니다 그러고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컴팩트화 시켜야 되는 게 맞다는 건데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지? 저는 앞으로의 이제 요건 조금 더 다른 이제 주제가 되겠지만 제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때 어떤 도시 모델이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즉 과연 이 지난 세기의 대도시 모델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 저로서는 약간은 회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시를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평양도 뭐 이제 300만도 안 되니까 이제 아주 큰 도시는 아닌데 다른 도시들이니까 뭐 청진 함흥들이 이제 한 70만 도시인데 그 70만 도시가 뭐 인구가 자라긴 하겠지만 여전히 대도시화되기보다는 그런 중소도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자생의 모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지하면서 개발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어떤 보존과 아니면 뭐 개발 뭐 이게 어떤 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중국에서 하는 것처럼 아예 그냥 옆에 그냥 완전히 새로운 데를 이제 개발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조직 안에서 어떻게 그 안에서 바꾸는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쉽게 말하면은 자생할 수 있는 어떤 제일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한미글로벌의 한창건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항상 생각하고 있고 통일이 됐을 때 이제 북한의 지금의 어떤 이런 도시의 형태라든가 하는 것부터 어떻게 이제 바뀔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모델로 삼는 게 이제 독일이 먼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있다가 이제 통일이 돼가지고 거기도 도시들이 이제 어떻게 변화가 있었을 텐데 통일이 된 지 독일이 한 30년 벌써 돼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좀 조사해 보신 게 있는지 생각이 들고, 둘째는 이제 통일이 됐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 같은 경우는 행정 조직 단위별로 해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어떤 시스템으로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그러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간에 어떤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뭐 제가 자본주의 이제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본주의 체계로 간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행정 조직 단위의 자족보다는 좀 더 어떤 효율적인 생산이라든가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생산해서 뭐 전국 또는 이제 전 세계적인 시장을 놓고 그러한 이제 생산 시설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도 이게 도시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에 대한 좀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확실히 독일이 이제 선진국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마이크로 디스트릭트 같은 게 이제 독일에도 많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많죠. 제가 뭐 지금은 좀 좋은 쪽으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이제 모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거기가 이제 오픈 스페이스가 많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니즈를 반영하는 어떤 주거 형태들을 이렇게 인필 형식으로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제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 도시에서 있었던 어떤 주거 모델을 약간 거기에 자본주의식 어떤 콘도라든지 뭐 이런 주거를 이제 넣음으로써 이걸 믹스드 인컴 커뮤니티를 이제 만든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독일 같은 사례고,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제가 회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한 8만 동을 뭐 철거하고 그냥 밀어 없애겠다 뭐 이런 계획도 발표했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약간씩 이제 어떤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사회주의 시절의 어떤 유산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약간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의 모델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성숙된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이제 하고 있고요. 비슷한 식으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이제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이제 한국이 개발을 해온 모델, 그러니까 산업 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들은 이제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딱 지점들이 이제 설정이 되는 거죠. 뭐 중공업은 어디, 뭐 경공업은 어디, 뭐 이렇게 이제 설정이 돼가지고 하는 모델이
성공을 했었으니까 그 모델이 적용되는 게 맞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또 한 가지 약간의 어떤 그냥 순수한 바램으로는, 요즘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권 도시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그런 어떤 대량 생산 모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그게 필요하냐? 우리가 그냥 왜냐면은 그 대량 생산 모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에 뭐 해외 글로벌 기업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있다가 10년 있다 빠져나가면 망하고 이런 것들을 워낙에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좀 더 자생적으로 되려고 하면 그게 더 지속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어떤 자생 모델을 얘기하기 해서, 저는 뭐 그게 그 중간지대를 찾아야 되는 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가 소량 생산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신발, 저희가 그냥 흔히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소비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로컬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가능하고, 그게 점점 그 시장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뭔가 공존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맞는 도시 모델이 무엇인가를 조금 북한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약간 나이브하지만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평양 외에는 북한에 그런 도시라는 도시가 없잖아요. 그리고 도농 간의 격차도 굉장히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도농 간의 격차가, 이게 도시가 워낙에 개발이 안 돼서 약간 격차가 좀 오히려 그러니까 적다고 이제 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연히 그러니까 농촌 지역이라고 하는 데를 가면은 이제 환경국도 이런 데 가면은 이제 굉장히 심하고, 실질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 탈북민들도 제일 많이 나오고 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아까 2, 3위 도시가 청진 함흥인데, 사실 그런 도시들만 가도 벌써 평양과는 질적으로 이제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개성은 좀 순위가 낮긴 하지만, 개성만 가도 개성 남포만 가도 유리창 깨졌는데 보수도 안 되는 아파트들은 허다하고 이런 상황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격차는 분명히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도농 간의 격차도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도농 간의 격차는 실질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 안에 있는 농촌이 있고, 완전히 진짜 농촌으로 이제 구분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완전히 농촌으로 구분되는 것과 도시로 구분되는 격차는 큽니다. 근데 평양 안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양 안에서의 농촌 영역, 그 다음에 신의주 안에서의 농촌 영역과 도시 영역, 요 격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그냥 날마다 저희가 무슨 버스 타고 일터 나가듯이 그렇게 나갑니다, 농촌에. 그러니까 버스 타고서 일터로 나가고 이쪽 도시 영역에 와서 살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 격차는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의 격차는. 네, 쉽게 접할 수 없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많이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질의사항이 많으신데요. 그래도 이게 정해진 일정이 있어서 장시간 동안 발표해 주신 인동훈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 185차 조찬 토론회 순서는 거의 다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이현수 공동 대표님께서 폐사가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 모임 때 일본 건축학회 총회에 참석하느라고 여러분을 못 뵀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초청 강연 임동호 교수를 모셨는데요. 임동호 교수는 젊어요. 젊은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답지 않게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2011년도에 평양 그리고 그 이후 평양인가? 그 제목 몇 페이지 됩니까? 이렇게 듣고서 한 1000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두꺼운. 책을 5권. 그때부터 제가 책을 지금까지 5권의 책을 냈는데 그만큼 학구적이고 또 실적으로 그 연구에 아주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도시를 우리도 적용할 수 있지만 상징의 도시, 생산의 도시, 그리고 또 하나 뭔가요? 녹지의 도시, 네, 이렇게 해서 아주 구분도 잘 해주시고 했습니다. 우리 북한에 대한 연구는 여기저기서 좀 많이 하고 있죠. 서울대만 해도 평화통일연구원의 중심으로 해서 14곳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연구하는 걸 살펴보면 다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정보, 또 좀 잘못된 뉴스, 뭐 이런 거에 근거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데 오늘은 우리 임동호 교수께서 실적으로 평양의 도시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좀 해주셨고, 특히 앞으로 사회주의 이 도시가 이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도 좀 해주셨습니다. 이 북한을 바라보면서 우리 통일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통일이라는 말 쓰지 말자고 또 이렇게 해서 또 한반도 이렇게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국토의 어떤 변화 또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북한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떠오르는 이런 선입견들을 이렇게 좀 없애야 되는데, 정체돼 있다, 고립돼 있다, 감시받고 있다, 뭐 통제돼 있다, 이게 다 틀린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금 두 개의 당으로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공산당과 장마당. 이 장마당이 지금 수백 개가 있답니다. 저는 한두 개 정도 있는 줄 알았더니 지역마다 다 있고, 좀 더 보니까 가판대가 인구 2명 다 하나씩 있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 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북한을 연구하고 또 북한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선 우리와 그동안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북한 사회와 문화, 즉 삶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와 산업, 즉 일자리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건설 분야이기 때문에 기준과 제도, 바로 이제 어떻게 교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또 그런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보통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인프라, 주거, 이거는 그 다음에 또 해야 되지 않을까. 먼저 우리가 인프라 주거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뭐 깔아주겠다, 뭐 하겠다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북한을 이해하는데 사람, 그리고 일자리, 그리고 교류, 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나름대로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연구들을 또는 이런 북한에 대한 어떤 토론의 장이 여기저기서 많이 있는데, 하나 소개해드리면 7월 4일날 한국공학칼림원에서 이 북한에 관련돼서 북한 엘리트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주제로 지금 포럼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북한 엘리트 교육에 대해서 지금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직접 김일성 대학에서 공부한 학생이 와서 발표도 이렇게 토론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우리에게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해준 임동호 교수 정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우리 사회자가 이제 새로 오신 분 소개해드렸는데 김용수 회장님 오셨거든요. 강의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여기서 직접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을 드려서 우리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 아시겠지만은 산업 디자인 쪽에 뭐 세계적인 어떤 그런 역량을 가지고 계신 작가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렇게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크게 보면은 북한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만, 더 크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와 한반도 그리고 도시에 대한 어떤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건설산업 비전 포럼에서는 이러한 주제로 또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185차 조찬회의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